여기 한국 학생은 수업을 마치겠다는 일본 교수에 다가가며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일본 교수는 흥분한 듯 소리치기 시작하고 일본 교수의 거센 반응에도 한국 학생은 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받아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출신의 헤이즐입니다. 저는 현재는 오사카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대학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이 있어서예요. 저는 일본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해서 이곳 일본 오사카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제가 그동안 형편없는 강의를 들어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한국인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의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인인 제가 어떻게 일본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는지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방은 애니메이션 포스터와 일본 전통 인형들로 가득했고 서재에는 일본 문학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10살 무렵부터였어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며 일본어 실력을 키워나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일본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자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고 일본의 여러 대학을 조사한 끝에 오사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준비, 여러 차례의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시험을 거쳐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오사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일본으로 떠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꿈꾸던 일본 생활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죠. 오사카 대학 캠퍼스는 저에게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캠퍼스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역시 일본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업은 물론이고 일본의 일상 문화와 생활 방식에도 익숙해져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일본에 적응해 가던 차에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학생회 주최의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했어요. 그곳에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인사하고 대화도 할 수 있었는데요. 모임 장소에 도착한 저는 낯선 얼굴들 속에서 한 명의 밝은 미소를 가진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학생은 자신을 지은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왔다며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은이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의 유학 동기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지은이도 일본어에 능숙했지만 우리는 가끔 영어와 한국어로도 대화하기도 했어요. 지은이가 한국어를 제게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지은이는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오사카 시내에 나가서 유명한 도톤보리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사카 성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서 지은이와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일본인으로 보였고 번화가라서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친구랑 웃고 떠들 뿐 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더군요. 저렇게 맞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장면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일본의 개인주의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물론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건 이해해요. 누구나 무섭고 두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지은이는 말려야겠다면서 그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자는 지은이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신경 끄고 꺼지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남자의 위협에도 겁먹지 않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제지에 화가 난 남자는 너도 맞고 싶냐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하자 지은이는 그 순간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려 넘어뜨리더니 남자를 제압했어요. 그 순간 저와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역시 지은이가 그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지은이는 침착하게 그를 제압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지은이의 용감한 행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지?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몇몇 사람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몇몇 일본인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지은이는 차분하게 남자를 제압한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했고 지은이는 그제야 남자를 놓아주었죠. 경찰은 지은이의 증언을 듣고 남자를 연행해 갔어요. 그제서야 여성이 무사한지 확인한 지은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부축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건 저와 지은이 이외에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성을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 정말 많이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은이에게 어떻게 그런 대단한 기술을 익히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지은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왔는데 태권도 관장님께서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방어 훈련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배웠다는 지은이의 말에 제가 놀라자 지은이는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태권도 학원이 곳곳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태권도 학원의 서비스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어서 엄마들의 마음을 훔친대요. 한국의 태권도 학원은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자 태권도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봄에는 놀이공원, 여름에는 워터파크, 가을에는 운동회, 겨울에는 스키장까지 부모 대신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과자 파티,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예절 교육과 인내심, 그리고 정신력을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의 엄마들 사이에서 태권도 학원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은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 부모의 부재를 대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은이는 최근에 한국형 태권도 학원이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몰랐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에 깜짝 놀란 저는 미국에서도 그런 한국형 태권도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그런 태권도 학원에 보내주지 않은 것인지 못내 섭섭했습니다. 지은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들으니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던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이 말대로 미국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더라고요. 미국의 엄마들도 한국의 태권도 학원 시스템에 반해서 태권도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적을 불문하고 엄마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태권도 학원은 돌봄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체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고 동시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날의 완벽한 영웅이었던 지은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지은이와 저는 더 돈독해졌고 지은이 덕분에 한국 음식도 자주 먹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지은이가 집에서 김치찌개랑 불고기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 하니깐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유독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너를 보니 정말 사실인 것이 실감이 난다며 한국에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한번 꼭 같이 가자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은이와 서로 의지하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갔습니다. 일본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었고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스터디 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자아이였는데 일본으로 대학을 오게 되었고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였어요. 이름은 소정이었고 특히 지은이가 소정이를 많이 챙겼어요. 같은 한국인이기도 했고 이제 막 일본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 거라며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챙겨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참 배려심이 깊고 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소정이의 첫 인상은 약간 시크하고 도도해 보였어요. 새하얀 피부에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 그리고 날렵한 턱선 때문인지 꽤 차갑게 느껴졌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어찌나 성격이 털털하고 싹싹한지 언니 하면서 저와 지은이를 쫓아다니는데 꼭 강아지 같아서 제가 엄청 귀여워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은 남달랐는데요. 소정이는 애국심이 투철한 친구였어요.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한국과 일본을 항상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한국엔 지하철에도 전면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일본은 아직 그게 없다거나 동전으로 물건을 계산하는 날엔 아날로그적인 일본이 답답하다면서도 한국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향수가 든다나요? 그게 애국심에서 나오는 것이란 건 알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무리수를 둘 때도 있어서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없어 보이던 소정이가 정말로 달라 보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정이는 공학부 전공이었지만 한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소정이에게 하게 되었고 제 말을 들은 소정이는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중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새삼 너무 달라 보여서 같은 사람 맞냐고 농담을 했더니 한국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이 워낙 왜곡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알려야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 올바른 한국사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만큼은 자기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현재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겪은 많은 희생과 투쟁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비록 일본에 유학을 오긴 했지만 유학 와서도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한국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거라면서요. 그때 저는 소정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망의 사건이 벌어진 날이죠. 저는 동아시아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소정이었죠. 소정이는 제게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같이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동아시아 수업을 강의해 주시는 분은 일본인 교수님이셨어요. 강의실에는 생각보다 일본인 학생들은 적고 저처럼 미국이나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인 교수님이 수업하는 만큼 제대로 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일본 교수님은 정말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려던 중 교수님이 질문 없으면 수업을 끝내겠다고 하자 소정이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소정이는 아까 강의 중 6.25 전쟁 내용을 다루면서 보여주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왜 빠져 있는지 물었어요. 교수님은 당황한 듯 현재 수업 주제와 독도가 큰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되물으셨죠. 그러자 소정이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신 한반도 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한반도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던 어차피 일본의 땅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의아해하셨고 그러자 소정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지금 방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냐고 교수님께 되물었어요. 교수님은 뭐가 잘못됐냐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정이는 왜 독도가 일본 땅인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죠. 그러자 갑자기 교수님께선 표정을 싹 바꾸시더니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케시마의 역사를 알고 싶은 건지 질문의 의도를 똑바로 하라며 소정이를 다그쳤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케시마는 본래 주인이 없는 땅이었는데 일본이 그 존재를 먼저 인식했고 이미 17세기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보한 엄연한 일본 땅이라고 말하자 소정이는 교수님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교수님께 독도에 대한 역사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적혀 있으며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실린 우리나라 지도 팔도 총도에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교수님께서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00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칙령 제41호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한국 땅이라고 쓰여 있고 또한 1905년 이전 문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들이 있다며 이렇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일본은 오랜 시간 이를 무시한 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억지스러운 주장만 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냐고 되물었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비단 한국 역사자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일본의 역사자료에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어요. 1592년 일본이 만든 조선국지리도나 1785년 일본 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점양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를 통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혹시 그 지도는 보셨는지 교수님께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만 수업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강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으셨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유학생들 모두 교수님과 소정이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다급하게 이러한 한국의 반발 때문에 우리 일본은 1954년부터 다케시마가 누구의 땅인지 가리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고 요구해왔지만 그 요구를 무시한 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소정이는 일본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또한 독도가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술수 아니냐면서 일본의 그런 요구는 마치 제가 한국 사람인데 재판에 가서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한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소정이의 빈틈없는 반박에 당황하신 듯한 교수님은 버릇없다며 소정이의 태도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어디서 신성한 강의실에서 교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냐면서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해왔는데 어디서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감히 나를 가르치러 드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발언이 불만이면 앞으로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흥분하신 교수님의 모습을 본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학생들은 교수님이 무작정 호통치는 모습이 아닌 논리적으로 소정이를 상대해주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예의를 운운하며 소정이를 억압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반면 논리적으로 교수님을 상대하는 소정이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교수님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시면서 그날의 수업은 꽤 이상한 모양새로 마무리되었어요. 소정이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대학교에서까지도 이럴 줄은 몰랐다며 더 이상 일본 교수님의 이 강의는 못 들을 것 같다며 수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어요. 소정이와 수업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쉬웠어요. 그리고 다음 주 다시 강의실을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강의실 안에는 수강생이 그 전주에 비해 반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 축제라도 갔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서야 조교가 와서 교수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휴강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본 교수님의 강의는 폐강이 되었어요. 이유는 수강생의 대거 수강 취소로 인해 강의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소정이와의 논쟁에서 학생들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교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교수님께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소정이가 교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를 비롯한 그 수업을 들으려고 했던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었겠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사랑이 가득한 소정이를 보면서 저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들의 강한 애국심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독도와 같은 작은 섬 하나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키려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죠. 소정이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역사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정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자신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네요. 그럼 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한국인들에겐 정말 피곤한 일인데 일본 교수의 무논리 주장에도 한국 학생 소정이가 흔들리지 않고 일침을 가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해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일본 교수가 한국 유학생에게 제대로 당한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